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명할 주제는 업무방해죄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나오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과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형법 제314조 제1항에는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어떠한 외견상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방해의 수단이나 방법이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게 업무가 방해되면 무조건 이게 다 업무방해다, 영업방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떠한 행위가 과연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라는 그 각 구성 요건의 규범적 개념에 합당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항상 선행돼야 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일반인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례 위주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업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나 사무를 뜻합니다. 그 업무가 뭐 공적인지 사적인지 유상인지 무상인지 이런 거는 묻지 않아요. 다만 이 업무는 최소한 형법적으로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여야 하기 때문에 형법적 보호가치조차 없는 업무면 아무리 그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나 위력으로서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형법적 보호가치만 있으면 되지 해당 업무의 법적, 계약적 또는 행정상의 적법성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조금 미묘한 차이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형법적 보호가치라는 게 뭐냐? 여기서 형법적 보호가치라는 것은 그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누가 봐도 평온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계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사회생활상 어느 정도 이게 영업이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그 업무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 업무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사회생활상 계속되고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으면은 형법적 보호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형법적 보호가치조차 없다고 본 판례들이 조금 중요한데 오늘 이제 한 2가지 정도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조직폭력배 A씨가 자기 조직원들 좀 동원해가지고 X씨라는 사람이 이제 성매매업소를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영업을 방해하려고 그 조직폭력 대원들이 이제 몇 명 우르르 몰려가서 업장 있죠? 성매매업소 업장을 둘러싸서 이거를 병풍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쭉 우르르 서서 그 앞에 매장을 막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 차량을 여러 대 주차해놨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일단 성매매업소의 영업은 방해가 됐겠죠. 방해가 됐겠고 이러한 행동을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하느냐?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거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냐면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형법적 보호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죠. 우리가 흔히 속칭 사무장병원이라고 하잖아요.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니면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가 없는데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럼 그러한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면 이게 업무방해죄가 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개설되고 하는 그 위법의 정도가 너무나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성을 초과할 정도의 심각한 위법이기 때문에 그 해당 업무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형법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그 업무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판결이 있어요. 이제 업무방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업무방해는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그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또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방해 위험성만 드러나도 바로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항상 형법 조문을 해석할 때는 일반적인 국어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위험해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규범적 해석이다. 이게 뭐냐면 국어적인 그 문헌과 법에서 다루는 문헌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그렇게 해가지고 판례가 이 죄를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구별해서 암기하시게 될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은 하는 설명을 잘 듣고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일단 허위사실 유포. 여기서 허위사실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그것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묻지 않고 심지어 미래의 사실도 증명이 가능하면은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어요. 유포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걸 말하고 여기에는 공연성 따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처럼 공연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유포만 돼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고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 판단을 유포한 경우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배달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배달 어플에 후기 남기죠. 업체 후기. 거기에 뭐 후기를 쓰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뭐 떡볶이를 시켜 먹었는데 뭐 떡볶이가 맛이 없었다. 입맛에 너무 안 맞다. 맛이 없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가치 판단이죠. 입맛은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입맛에 맛이 있다 없다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단순히 주관적인 의견이나 가치 평가를 올린 거라면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분명히 그 주문한 떡볶이와 콜라를 정해진 시간에 예상된 시간에 배달을 해줬는데 주문한 지 뭐 3시간 만에 왔다. 나는 분명히 김밥까지 시켰는데 김밥은 안 오고 떡볶이만 왔다. 예를 들어서 이런 후기를 남겼다고 하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이고 허위 사실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주문 기록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문한 시각과 주문한 메뉴와 배달된 시각과 배달된 메뉴는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으면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도 가능해요. 그래서 배달 어플이나 아니면 업체 후기 쓰는 SNS 관련해서 문의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그렇고 재밌다 하면서 막 이렇게 공부했던 판례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이제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유명한 사례인데 A씨가 이제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돼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A씨가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다 자백하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어요. 이게 좀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그 해당 변호사 있죠? 해당 변호사 사무실 앞에 하얀 가운을 입고 그 하얀 가운 뒤에 빨간색 페인트로 무죄를 약속하고 200만 원에 선임했다. 누구누구 변호사 그 이름 써가지고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써서 그 변호사 사무실 앞에를 돌아다닙니다. 이 사건을 확인해 보니까 변호사님이 무죄 판결을 약속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기 입으로 범행 자백하고 범행을 자백할 때는 변호사가 강제로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의논해서 진행하는 건데 그래 놓고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억울하니까 자기 억울하다고 하면서 무죄를 약속하고 선임해놓고 결국 이렇게 됐다. 뭐 누구누구 변호사 이렇고 흰색 가운에 빨간 펜트로 그렇게 써가지고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한번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눈으로 쭉 그려보세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인가 이게 조금 감이 올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위계. 위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거나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유혹하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뭐 속임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죠. 그래서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거나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유혹하여 상대방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 학생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명문대학교 나와도 학생운동 전력이 있거나 학생운동으로 인하여 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 취직이 안 됐대요. 지금 생각하면 웃긴 얘기지만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고인 A씨가 학교를 다닐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력을 숨기고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 A씨가 그 자신의 그런 뭐 처벌 전력이나 이런 게 다 드러나면 자신이 원하는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 현장이 가능한 사업장에 취직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력서를 낼 때 다른 사람 이름과 다른 사람 학력으로 거짓말로 쓴 이력서를 작성해서 해당 회사에 제출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취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이게 위계에 의해서 근로자 적격자로서의 채용을 하는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인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게 위계라는 거죠. 상대방의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이 A씨가 운동 전력이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고 그런 걸 알면 이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열악한 회사에 취직이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력서에 자기의 인적사항과 자기의 학력을 거짓말로 꾸며서 썼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 공부할 때 유명한 판례였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들어놔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위력.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시킬 만한 일체의 힘을 말하고, 그게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아요. 그래서 폭력이나 협박 이런 게 이제 유형적인 거죠, 보통. 그다음에 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거.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그런 세력을 발휘하는 것을 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는 이제 시장 번영이 있죠. 시장 상인들의 어떤 모임입니다. 시장 이제 상인 중에 한 명이신 분이 자꾸 그 시장 번영에 진정을 넣고 민원을 넣고 하니까, 그 시장 번영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그 자꾸 진정 넣고 민원 넣는 그 점포를 갑자기 단전 조치를 해버렸어요. 대법원 판례는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업무를, 시장 장사라는 해당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거는 위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이제 유명한 판례 뭐가 있냐면은, A씨가 이 지역에서 조그만 이제 간판 업체를 운영하는 이제 소규모 상인이었는데, 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좀 받았었나 봐요. 그런데 대부업체 대출이자가 워낙 이제 비싸다 보니까 이자를 제대로 못 납입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업체 직원들이 해당 그 간판업체 그 사업장으로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손님도 들어올 거고 자기 간판 제작 업무도 해야 될 거고 그게 업무잖아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사무실 전화가 계속 울립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십 번씩 며칠이나 울립니다. 이게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하는 유형력이나 무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라고 본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소위 말하는 블랙 컨슈머 관련해서 쇼핑몰이나 식당이나 병원, 특히 병원이 그런 게 많은데 성형외과라든가 뭐 피부과, 치과 이런 데서 이제 진료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몇십 번씩 전화 와요. 치과에서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몇십 번씩 전화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제 이게 바로 대표적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례입니다. 오늘 이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건으로 고소를 좀 하고 싶다. 고소를 하면 잘 진행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많아요. 이제 아까도 이제 앞에 설명했지만 배달 어플이나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이나 뭐 사업장에 후기를 남기는 뭐 게시판 같은데 비난의 글을 올리는데 이게 영업방해나 업무방해가 되는 건 아니냐 하는 질문이 많고, 또 블랙 컨슈머와 관련한 뭐 전화 공세, 또 찾아와서 초란을 피우는 것, 이런 것들 다 업무방해죄가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면 최소한 본인 스스로도 이게 내가 고소를 하면 또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니면 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잘 안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판단은 가능할 거고, 좀 사안이 복잡하다거나 본인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는데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고소를 당했는데 내가 처벌을 받을 건지 아니면 이게 무혐의로 끝날 수 있을 건지 판단이 서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많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